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게임 속에만 존재해 오던 전투체계를 구현해내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첨단 무인전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유령전함을 공개한 건데, 이는 드론 수십 대를 순식간에 발사해 중국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투력을 지니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해상전이 함대 중심의 전술 방식에서 무인 함정과 드론을 이용한 정밀 타격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 개발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함 격침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흑해 연안의 러시아 함정을 무인 잠수정과 드론으로 공격해 함대 단위의 기동을 어렵게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미국도 무인 함정과 드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인데, 특히나 최근 미국 유령 함대가 동북아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람을 태우지 않고 항해하는 무인 함정들로 구성된 미국 유령 함대 소속 함정 두 척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 요코스카 미 7함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이 건조한 유령 함대 소속 세 척 가운데 두 척이 동북아로 온 것으로, 함정은 중국을 겨냥한 훈련에 이어 한미연합훈련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유령 함정은 미 해군 중형 USV, 다시 말해서 무인 수상함 레인저로 쌍둥이 함정인 USV 마리너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2년 전 첨단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6를 시험 발사하는 등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입증했었습니다. 이번에는 8,000km 넘는 태평양을 무인 자동운항 방식으로 횡단해 원거리 항해 능력을 뽐내며 중국을 긴장시키는데 크게 한몫했는데요. 무엇보다 레인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무인 수상함이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무인 수상함은 원해로 나갈 때 군 위성을 기반으로 한 GPS를 사용하면서 자율운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센서가 탑재돼 있어 가능한 일인데, 이번에 레인저는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미 해군 칼 빈슨 항모전단, 탄약 운반함 찰스두로 일본 자위대 함정들과 훈련하며 실전 능력도 키웠습니다. 특히 무인 수상함은 유인 수상 전투함에 즉각적으로 다양한 전투 능력을 제공하는데, 주변을 탐지하고 필요하면 공격은 물론 방어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스마트한 다목적 전력이라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번에 유령 함대가 7함대로 전개한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 급증하는 중국 해군에 맞서려면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공세를 펼 수 있는 무인 함정이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레인저와 마리너는 대중국 훈련에 이어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견제에 효과적인 만큼 미 해군은 이번 7함대 전개 훈련 성과를 토대로 5년 뒤부터 대형 USV 건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이 선보인 고스트 커맨더로 불리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우리 해군이 지향하는 미래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위해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고스트 커맨더는 다양한 형태의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함 등을 탑재해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오션이 무인 첨단 함정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아무나 구현해낼 수 없는 하나오션의 방위 기술력, 미래 무인전을 이끌어갈 고스트 커맨더의 작전 시나리오가 공개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적에게 유령과 같은 존재로 인식될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작전을 짤 수 있어 고스트 커맨더라고도 지칭됩니다. 하나오션의 유령전함 고스트 커맨더 중 5,000톤급함은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탑재한 움직이는 바다기지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무인 정찰기가 공중에서 적을 감시하는 동안 바다에서는 무인 함정이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철통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들 무인기들을 고스트 커맨더에서 지휘하면서 적의 노출이 발견됐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회전익 무인 정찰기, 무인 수상정, 잠수정들이 영공과 영해, 수중에서 각각 통제함의 지시하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적이 발견되는 그 즉시 정찰대가 위성을 이용해 통제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드론 대응용 UAV로 적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대응 시간을 멉니다. 적을 공격할 땐 공격용 무인 항공기를 출동시켜 적의 방어 태세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16,000톤급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등장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고스트 커맨더는 다수의 무인기를 탑재하며 항공모함의 모습을 띠는 등 성능 면에서도 사이버 공격 대응까지 가능한 완전체 모습이 될 전망입니다. 작전에 돌입하면 무인 수상정의 출격을 시작으로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해저로, 무인 항공기들은 하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고스트 커맨더는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으로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륙한 전투용, 정찰용 무인 항공기가 적진을 서둘러 파악하곤 함대 정보를 고스트 커맨더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통제함은 수집한 정보에 따라 전투 전략을 세우는 등 문인 체계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최적의 무인 전력을 짭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보다 더 전략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중에서는 다목적 무인 수상정이 기뢰를 설치해 어뢰를 이용해 적의 잠수정을 침몰시키고, 공중에서는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이 적을 향해 정확히 미사일을 쏩니다. 반면에 적 무인기가 공격해와도 고스트 커맨더의 레이저포 방어에 무력하게 적이 초토화됐습니다. 뒤이어 강제착함 장치로 무인기가 제일 먼저 돌아오고 무인 수상함, 잠수정이 뒤따르면 작전은 끝이 납니다. 아울러 하나오션의 미래 잠수함 수중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수직 발사관으로 무인 항공기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바다에서 출발하고 임무를 끝낸 잠수정들이 하나둘씩 돌아옵니다. 이들은 함내에서 무선 충전한 뒤 곧바로 다음 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칩니다. 작년에 해군에서 전역한 뒤 현재 하나오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균 전 잠수함 사령부 사령관은 유령 함대는 무인 함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를 통해 승조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투력을 높이는 해상 무기 체계라며 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무인 전투 체계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령관은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 건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확보라며 자동화와 무인화를 통해 인력 감축과 승조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력이 담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지난 6월 열린 MADEX 2023에서 공개되면서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MADEX 2023에서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 전력 모형도 대거 출품되면서 더욱더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번에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모형을 각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영화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가 최대 8기의 소형 공격기를 탑재하고 다니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도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탑재 가능한 전력은 수직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대, 헬기형 항공기 1기 등으로 이번 전시장에 설치된 건 5,000톤급을 축소한 모형입니다. 반면에 하나오션은 고스트 커맨더라는 이름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3종 소개했는데 모두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운용하며 해상 수중공중에서 정찰과 전투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시장에 설치된 모형은 16,000톤급으로 HD현대중공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구상보다 컸습니다. 대형 고정익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과 강제착 함장치를 갖춘 대형 활주로 1개, 나머지 활주로 3개를 탑재해 흡사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공격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과 수직 발사관을 활용한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형, 중소형 드론 및 정찰용 함정을 탑재하는 5,000톤급 수상함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LIG넥스1은 실물 크기의 무인 수상정 해거미를 전시했는데 해거미는 미래전에 대비한 해상 무인화 플랫폼인 해검 시리즈 중 하나로 임무에 맞게 다양한 장비를 선택해 탑재할 투적갑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LIG넥스1은 기존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해거미의 절반 크기로 만든 무인 수상정 해검비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MADEX를 계기로 부산 해군작전기지 앞 바다에서 유무인 함정과 무인 항공기를 대거 동원해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작전명으로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상륙작전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급증하는 중국 해군을 비롯해 주변국의 위협을 저지하는 유령함대가 한국에서도 등장할 일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인 2월 6일 필리핀 앞바다를 넘어온 중국 측 군함이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향해 초록색 불빛을 발사합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는 이 불빛은 강력한 레이저로서 주로 가까이 접근하는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접 방어용으로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의 눈을 향해 발사하는 경우엔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은 필리핀 해역에서 필리핀 해안 경비대를 향해 레이저를 가동했고 이에 필리핀은 해병들의 시력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중국을 향해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중국의 관할 구역으로 영해를 넘어온 필리핀 경비대에게 적법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일이 생긴 세컨드 토마스 암초지대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 측 군병력과 군함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상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인근 90%를 아우르는 구단선 해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이내에 군함을 배치하는 등 수시로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레이저 장비이긴 하지만 군장비를 동원한 충돌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필리핀과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대통령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중국과 대만 갈등의 최전선에 있기에 대만의 유사 가능성을 항상 체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리핀 내 미군 주둔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1만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은 바나테스 섬으로 고작 10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1951년부터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필리핀은 1992년 미군 주둔 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과 상호방위를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배경엔 중국이 필리핀 해역 이내에 수십 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빈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핵심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사용권한을 미군에 양도하고 있으면서 자국의 해군력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 해군의 군함 프로그램에서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톰 앤더슨 중장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관계자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내 조선소들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었다는 뜻을 밝혔고 곧이어 한국의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운사와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을 싹쓸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민간 상업용 선박 이외에도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여기에 탑재되는 어뢰와 음파 탐지 장비 등 다양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몇 년 전 한국의 조선사들이 회복불능의 적자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을 때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던 이유 역시 국내 조선사들이 한국의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수많은 방위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자주 국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초계함과 연안 경비함부터 대형 호위함과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수천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까지 만드는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각국의 군함과 잠수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내 군함 건조를 총괄하며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앤더슨 중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한국산 특수목적 선박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미 해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추구하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사들이라 밝혔고 한미 양국 상호 간 이익이 되길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한 만큼 한미 간 군함과 잠수함에 관련된 계약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해군 군함과 선박의 기술력도 압도적인 수준이지만 이런 미 해군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자체 생산에 오래 걸리는 미국 조선소와는 다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를 자랑하며 거기에 가격도 저렴한 한국의 조선소의 강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미 해군이 필리핀 내 해군 기지에서 사용할 군함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려는 계획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도입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이 2021년 인도되었고
2022년 6월엔 7천억 원 규모의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2,400톤의 길이는 94m에 육박하며 헬기와 드론 등 무인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형 경비함을 수주했습니다. 원래 해당 경비함은 호주산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난 2021년 인도된 호세 리잘급 호위함에 대단히 만족한 필리핀 당국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한국산 경비함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 측은 초계함마저 한국산으로 구매하고자 현대중공업과 계약 중인 상황으로 필리핀 바다를 지키는 핵심 군함들은 사실상 전부 한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가장 신뢰하는 전투기인 FA-50부터 해군 군함까지 전부 한국산으로 도입되자 필리핀 내 군사기지를 할당받은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 기술을 관심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필리핀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산 군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에 필리핀 군당국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자국 해역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군용기를 통한 정찰 횟수를 늘리는 등 중국의 영해 침범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에 배치된 한국산 군함과 전투기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한국이 필리핀에게 FA-50 전투기 판매를 검토하자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한국산 군장비가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도로 한국산 FA-50의 필리핀 수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우리 측 관계자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수출된 FA-50 물량은 12대이며 한국의 FA-50이 필리핀에서 대활약을 하자 필리핀 당국은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며 문의한 상태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산 방산 장비를 많이 도입한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 최전선에 한국의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할 정도로 한국산 방산 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10년 전부터 한국산 장비를 믿고 구매해왔는데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 방산 장비가 불티나게 팔리자 한국산 장비를 결정한 자신들의 선택이 들리지 않았다며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의 도입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자국 언론사인 필리핀 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공군은 자국 상공을 수호할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도입 물량은 최소 12대로 확보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장비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가 생산한 KF-21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FA-50과 군함 도입 사업에서 쌓인 신뢰로 한국산 장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으며 KF-21의 경우 4.5세대급 성능을 갖추고 있어 가장 큰 상대국인 중국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데다 가장 중요한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하기에 스텔스 성능 또한 무리 없이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군당국은 90년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이 종료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F-5 전투기들을 모두 퇴역시켰고 현재 필리핀 상공을 지키는 전투기는 FA-50이 유일합니다. 현재 KF-21 보라매가 수차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초음 속의 벽도 뚫어버리자 필리핀 입장에선 저평가된 한국산 방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보라매의 2200회가량의 시험 비행이 끝나게 되는 2026년에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2027년과 2029년 내로 KF-21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 KF-21로 성사되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 장비에 실전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기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KF-21 보라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니 당국이 연구개발 비용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KF-21을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도입하는 것보다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생산 대수가 증가해 한 대당 생산 단가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역시 소량이지만 KF-21을 도입하게 되면 도입 국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KF-21 도입을 고려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산 전투기가 다양한 많은 국가들에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다고 홍보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성공한 방산 장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수출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방산 장비가 인정받는 상황에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이 들어야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국내 일부 언론에서조차 KF-21 자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국도 거절한 마당에 다른 어떤 나라도 AESA 레이더들 수출해줄 리 없으니 레이더도 없는 깡통 전투기들 만들 게 아니라면 KF-21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애초에 염두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최근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탑재된 국산 AESA 레이더도 같은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AESA 레이더들. 오로지 독자 기술만으로 실전 레벨의 성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F-21로 AESA 레이더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발전시켜 소형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드디어 FA-50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는 KF-21에 앞서 FA-50에 먼저 탑재되어 전 세계 무대를 공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형 전투기 계열의 새 지평을 열어버린 FA-50의 초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50이지만 모체인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오죽하면 KAI조차 T-50은 20년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라며 자주할 정도인데요. T-50은 F-16으로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둔 고등훈련기였기에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현대식 조종석 등 고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그것도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술 수준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요. 이 두 문제가 결합하여 국제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를 선정하는 TX 프로그램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보잉 사부의 T7에 패배했을 정도인데요. 더군다나 저가를 넘어선 염가 라인에는 중국의 L-15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울 건 성능뿐인 T-50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단점을 만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려 성능 향상으로 문제점을 극복한 것입니다. T-50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전술입문 훈련기인 TA-50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얼핏 고등훈련기한 전술입문 훈련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기종은 이름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훈련기는 말 그대로 기본기만 갖춘 훈련생의 비행 기술을 전술기 운용 수준으로 연마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KT-1 웅비로 비행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T-50으로 전투 훈련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T-50은 초음속 비행이나 WVR 교전 상황을 가정한 포스트 스톨 기동 등 실제 전투 비행의 요소를 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술입문 훈련기는 고등훈련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훈련기인데요. 예비 파일럿이 고급 훈련을 마치면 전술입문 훈련으로 단계가 상승합니다. 전술입문 훈련 단계에서는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 맞춰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파일럿에게 교육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전술과 함께 기총, 무장, 레이더 등의 조작 훈련을 함께 받습니다. 사실상 전술 입문 훈련부터는 실제 전술기를 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TA-50에서 체프 플레어 등만 탑재하면 바로 FA-50과 동일한 스펙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술 입문 훈련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훈련을 위한 전술기 투입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 훈련기에서 곧바로 F-16, F-15 등의 전술기를 운용할 경우 크게는 1,000억 원이 넘는 가격대의 전술기로 풋내기 파일럿들의 전술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대가 아쉬운 전술기를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는 건 도무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데요. 경제 논리로나 안보로나 전술 입문기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TA-50을 도입한 이후 KF-16 파일럿 양성을 위한 전체 훈련 기간이 3주나 단축되었고 KF-16 자체를 이용한 훈련 소요는 기존 27주에서 8주로 무려 19주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심지어 F-15K의 경우 기존의 F-15K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가져야만 그제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TA-50이 도입되면서 전투기 입문 과정 수료 후 즉시 F-15K를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덕에 교육 과정이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나 단축되었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F-16, F-15 같은 미들급 전투기들이 F-16V, F-15EX 등으로 개량되는 등 전술기의 최소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서 T-50A 같은 고성능 전술 입문기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TA-50의 성공으로 덩달아 FA-50의 증가도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례로 필리핀은 FA-50PH를 도입하면서 주력기로 삼았고 거의 10년 동안 전용 전투기가 없었던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경공격 및 정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A-50을 도입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FA-50, T-50 등을 도입하면서 대중국 안보라인에 천병의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세웠습니다. 이제 FA-50이 훈련기의 한계를 넘어 전투기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전술 입문기와 경전투기의 이중 역할 수행할 수 있는 FA-50의 다재다능함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고 있는 국가에게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효율이 높다는 건데요. FA-50은 현대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국가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기존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명 FA-50 블라크 20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FA-50 전용 소형화 AESA 레이더입니다. 남다른 고평가를 받는 FA-50이지만 사실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 공중 급류 불가능 등으로 인한 한계점도 뚜렷했습니다. FA-50은 F-16과 같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페이로드 용량이 적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의 양과 종류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시나리오에서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FA-50 블라크 20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주익과 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중급류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페이로드의 한계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데요. 현대 항공기 공중급류 방식은 크게 플라잉 붐과 프로브 앤 드로그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FA-50 블라크 20은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급유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항공유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급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프로브라는 장비를 장착해야 하기에 프로브 앤 드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급유 체계가 매우 간단해 전용 공중급유기를 따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지 않아도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앞서 FA-50이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는 걸 떠올리면 왜 프로브 앤 드로그를 선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프로브 앤 드로그는 같은 전투기끼리 버디 투 버디 방식으로 공중급유도 가능한데요. 이쯤만 해도 이미 경전투기로서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이지만 FA-50 블라크 20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FA-50 블라크 20 전용 AESA 레이더인 ESR-500을 개발하면서 아예 가치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하나의 대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집중된 전파를 내보내던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각각 자체 송수신이 가능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데요. 각 송수신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자체적으로 신호를 방출하고 리턴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 덕에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비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심지어 표적 업데이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적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에 신호를 퍼뜨릴 수 있어서 탐지를 방해하거나 레이더에 간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작동 수명이 길고 유지 관리 요구 사항도 낮습니다. 오죽하면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비해 최소 3에서 4배 이상의 전투력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딱 봐도 여간 어려운 기술이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F-35에 탑재된 AN/AP G81 레이더 시스템은 가장 진보된 AESA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로 미국을 단숨에 AESA 레이더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미국이 협상 막판에 가서야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대한민국에게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요. 철치부심한 대한민국은 미국이 30년에 걸쳐 얻어냈던 성과를 단 7년 만에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A-50 블라크 20에 탑재 예정인 ESR-500은 약 500개의 송수신 채널을 탑재했는데요. 작고 가벼운 공랭식 X비언드 안테나를 사용해 신뢰성과 함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 높은 전천후 멀티롤 기체를 추구하는 FA-50답게 공중은 물론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 등 다양한 운용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 전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업그레이드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개발 일정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폴란드분 FA-50에는 국산 ESR-500가 아니라 미국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ESR-500가 최소 팬텀 스트라이크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했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과 레이시온이 FA-50에 자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걸 허락했을 리 없는데요. 이제 FA-50은 단순히 경전투기가 아니라 F-16에 준하는 엄연한 미들급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은 온통 KF-21에 쓸려 있지만 실제 방산 시장에서는 FA-52, KF-21을 위한 활주로를 반듯하게 닦아놓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술기 시장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최근 중국군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앞바다에서 공격용 헬기를 동원한 저공비행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 73집단군 항공여단은 최근 지식 공격용 헬기를 대거 동원해 전투력을 검증하고 조종사들의 전술 능력을 시험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방송들은 이번 훈련에 미국의 UH-60 블랙호크와 유사해 중국판 블랙호크로 불리는 G-20 공격용 헬기도 동원됐다고 전했는데요. G-20은 J-20 스텔스 전투기, YU-20 공중급류기와 함께 20 시리즈로 불리는 중국의 최신 군용기입니다. 중국은 특히 공격용 헬기에 집착이 강한데 이는 헬기가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섬 지역이나 상륙 작전에 특별한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대만 앞바다에서 헬기를 활용해 대대적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을 활용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함재기가 여의치 않은 중국의 특성상 헬기를 활용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주력 공격형 헬기는 WG-10인데요. 이번 도발에서도 WG-10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런데 WG-10은 중국판 블랙호크라는 별명에 전혀 걸맞지 않게 내구성과 성능에서 짝퉁 헬기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격 헬기로 2010년부터 배치된 WG-10은 중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공격 헬기로서 AH-64와 마찬가지로 대전차 공격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WG-10은 탑재 중량 7톤, 최대 속도 300km/시, 항공 거리 800km, 57, 90 무유도 로켓을 최대 4개까지 탑재 가능하고 HJ-8 대전차 미사일,
AKD-10 대전차 미사일 8에서 16기들 탑재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처참합니다. 러시아가 공격용 헬기 수출을 거절하자 중국은 러시아의 공격형 헬기 기본 설계를 구입합니다. 이후 부족한 기술은 캐나다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서 제작을 시작했는데 러시아와 캐나다의 기술을 중국이 믹스해서 만들었으니 당연히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애초에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방어하고 혹시 모를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동남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해 공격용 헬기를 만들고 싶어서 자신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각도로 기술 도입선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난색을 표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캐나다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에서 기술을 빼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인 프렛 앤 휘트니 캐나다가 공격용 헬리콥터에 장착된 민수용 엔진을 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엔진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판매한 것이 드러나 이 회사는 미 정부로부터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WG-10은 시작 단계부터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빼내고 카피하고 믹스하는 등 한마디로 막장이었습니다. WG-10 공격 헬기는 2003년 4월 비행을 시작했으며 2013년 중반에는 최소 5개 항공여단에 배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2014년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중국의 공격용 헬기 WG-10이 추락한 모습입니다. 저공으로 비행 중 기체 꼬리 로터의 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눈에 봐도 기체가 종이장처럼 부서져 있습니다. 중국에서조차 내구성 논란이 들끓었는데 당국은 기체가 구겨지면서 충격 완충 역할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기술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다수였는데요. WG-10이 하복이나 아파 취급이 아니라 타이거나 망고스타급이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해시태그 메인 블레이드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뿐히 내려앉은 경우 배가 저렇게 뭉개지는 공격 헬기가 있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파 취급이던 잠자리급이던 간에 공격 헬기는 적의 소화기탄을 막아내고 급격한 회피 운동도 배겨낼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배치기 한 번 했다고 배가 저렇게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갈 방폭용 써멀 자켓 입힌 연료통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해시태그 조종사가 무사히 걸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불시착을 한 공격 헬기라면 그게 경공격 헬기이든 아파 취급의 중형 헬기이든 저렇게 부서져서는 안 됩니다. 잠자리 같은 RE-12도 오토 로테이션에 성공해서 조종사가 걸어나갈 수 있는 수준의 불시착을 한 경우 동체 프레임은 대부분 원형을 유지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에도 중국에서는 헬기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그래도 중국 당국은 사고 원인이나 경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상대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홍콩 주둔 중국 인민해방군의 헬기가 비행훈련 도중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콩 외곽에 있는 타이람 공원 인근에서 비행훈련을 하던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소속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헬기는 타이람 공원 인근에 있는 대형 송전탑과 충돌해 추락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장에는 20m 높이의 대형 송전탑 맨 윗부분이 훼손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당국은 헬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나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흥콩 인권단체인 중국인권민운정보센터가 추락한 헬기는 G8 기종의 수송용 헬기이며 이번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해 4명의 탑승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홍콩 야당도 정부나 흥콩 주둔 인민해방군 측이 이번 사고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지만 당국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017년 중국 푸젠성에서 추락설이 나돌던 헬기 사고 소식은 중국 당국이 결국 사흘 만에야 추락 사실을 인정했을 정도로 중국은 자신들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WG-10의 추락 소식이 밖으로 새나가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 23일 중국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헬기 추락 소문이 퍼졌지만 당국은 어떻게든 은폐하려 하다가 결국 사흘 만에 추락했다고 인정했는데 그때 추락한 기종 역시 WG-10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당시부터 100대 넘게 배치된 WG-10에 대해 결함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운행해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미국의 AH-64 아파치, 러시아의 밀미-28과 성능을 겨눌 정도로 우수하다고 홍보하면서 육군 항공병 부대에 500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WG-12 시작은 선진국의 2세대 헬기를 목표로 했지만 엔진과 로터, 전동 시스템에서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국에게 자체 개발한 공격용 헬기는 자존심과 같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격형 헬기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미-24 하인드 공격 헬기가 초저공 비행 중 날아오는 미사일에 피격된 뒤 화염에 휩싸인 채 곧바로 지상에 추락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군의 대표적인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의해 피격된 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격추되는 영상이 공개되자 공격용 헬기 추종론자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러시아제 미-24 공격 헬기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구소련이 무자헤딘 반군을 대상으로 사용해 반군에게 가장 큰 공포 대상이었지만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맨페즈와 대공 시스템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제 공격 헬기도 이런데 중국 헬기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한국은 맨페즈 신궁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레이저 방공망까지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즉, 중국산 공격용 헬기는 한국 입장에서는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맨페즈 MAMPADS는 보병 휴대용 대공 방어체계 MAN 포터벌 에어 디펜스 시스템의 줄임말로 보병이 휴대하여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량화, 자동화된 대공 미사일을 가리킵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도 불립니다. 신궁은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개발한 한국 최초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서 한국군이 영국의 제블린, 미국의 FIM-43 레드 아이나 FIM-92 스팅어, 러시아의 이글라 등 다양한 보병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다 써보고 이들의 장점을 모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맨페즈 신궁의 무게는 미스트랄보다 6kg 정도 가볍고 명중률은 95% 이상이며 가격은 5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미스트랄과 같은 기능인 때 적외선 방해 대응 능력 IRCCM과 목표물이 반경 1.5m 이내로 접근하면 폭발하는 근접 신광까지 있어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맨페즈 신궁은 근접 신광과 표적기의 비행 방향과 나란하게 접근하여 격추하는 기능이 있어 적기의 조종사와 엔진 등을 노릴 수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격용 헬기가 사실상 제대로 된 함재기가 없는 중국의 실상만을 보여줬을 뿐 막강한 활용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